닫혀있던 마음을 여는 시간. 마음 열쇠입니다. 오늘도 복잡한 마음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누군가와 만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지친 적 있으십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가 자꾸 떠오르고 잠들 때까지 그때의 기분이 가시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예전엔 그냥 넘어갔던 상대방의 말 한마디, 어떤 태도들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이 들어서 내 성격이 변한 건가? 놀랍게도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 때문에 지치는 건 여러분의 성격 탓이 아니라 지금 시기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편안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을 만나고 똑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말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오랜 시간 사람을 관찰한 끝에 발견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라와 문화를 넘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특징이며, 오늘 그 사실들을 알고 나면 대화 후 남던 불편함이 단순히 당신의 예민함 때문이 아니었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꼭 알아가세요.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분명히 조금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동안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했던 그 무게가 조금은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누구에게서 조용히 물러날지, 그 선택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지난주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색깔도 밝고 본인한테도 잘 어울렸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마자 옆 사람이 그 옷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옷 예쁘시네요. 근데 그 나이에 그런 옷을 입으시네. 용감하시네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용감하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옷을 바라봤고 결국 그 옷을 다시는 입지 않으셨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볼 때마다 그날의 기분이 떠올라서 누군가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은 참 교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비난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다, 주제를 모른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담인데 왜 그래? 하고 되묻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미세공격이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였던
체스터 피어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입니다. 그는 일상에서 겪는 작은 무시와 비하가 명백한 차별보다 때로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너무 미묘해서 문제 삼기도 어렵고 문제 삼으면 오히려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건 그 사람이 본인의 불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하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이건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보이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안하고 자신이 없지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 말이 덜 아프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옷차림, 말투, 선택, 취미까지도 은근히 폄하하며, 그 나이에 그런 음악을 들어? 요즘도 그런 드라마를 봐? 같은 말들을 반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하고 싶은 것도 눈치가 보이고, 입고 싶은 것도 망설여지며, 말하고 싶은 것도 삼키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은 관계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도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본래의 내 모습으로 오롯이 설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선택을, 나의 옷을, 취향을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여러분이 무엇을 입고 좋아하는지는 오롯이 당신의 권리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 사람과의 거리를 넓혀가는 것,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뜸하게 하며 더 이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대화가 항상 자기 이야기로 끝나는 사람. 어느 날 오후, 한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 깨서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 나이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이 이야기를 꺼내볼 생각이었습니다. 막상 만나자마자 친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녀 이야기부터 시작되었고, 아들이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와 며느리가 어떻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손주 이야기였고, 화제가 바뀌어서 최근에 다녀온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그랬구나, 잘 됐네 하고 맞장구를 쳤지만, 시간이 다 되자 친구가 시계를 보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나 가봐야 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자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 하고 있었나? 이 친구는 나를 만나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아니어도 되었겠구나.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만 생각합니다. 당신이 요즘 허리가 아파서라고 시작하면 당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 나도 허리 아팠었는데로 시작해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손주가 아파서 걱정이야 라고 하면 우리 손주는 말이야로 이어지며 겉으로 보면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독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70년대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대화적 자기중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대화의 대부분이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의 경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 중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상대의 이야기를 더 끌어내는 지지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전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전환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점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왜 피곤할까요? 그건 당신이 계속해서 수용만 하고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며 내가 말하고 상대가 듣고 상대가 말하고 내가 듣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받으며 존재를 확인받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항상 한쪽으로만 흐르면 듣는 사람은 점점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은 똑같이 말하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은 대화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다. 진짜 대화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안에 울리도록 잠시 멈추는 시간. 그게 없으면 대화가 아니라 소음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모든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더 많이 주고 어떤 관계에서는 더 많이 받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몇 달, 몇 년 동안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는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들며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운이 빠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걱정도, 우리의 기쁨도, 나의 하루도 누군가가 들어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느낀 것들,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소중하며 그걸 듣지 않는 사람 곁에서 억지로 미소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물러나도 괜찮고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며 형식적인 관계로만 남겨두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늘 애매하게 남겨두는 사람. 올해 70대인 할머니에게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만나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고 가끔 연락이 와서 만나면 반갑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며 서로의 근황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밥 먹자. 언제 시간 나면 만나자고는 하는데 정작 날짜를 정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연락할게. 일정 확인하고
다시 얘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 뒤 우연히 마주치면 또 요즘 바빠서 미안해. 다음에 꼭 보자고 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진심 같은 표정으로 말했고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괜찮아. 나도 바빴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만나고 싶어 하는 건가 아닌가?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간 있으세요? 그러자 이번 주는 좀 그렇고 다음 주에 보자는 답이 왔고 다음 주가 되어 다시 연락하니 이번 주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라는 답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이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자 할머니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몇 달 뒤에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고 결국 할머니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종류의 관계를 애매한 관계라고 부릅니다. 2003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사회심리학자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계를 분류해보라고 했는데 애매한 관계가 명백하게 나쁜 관계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백하게 나쁜 관계는 적어도 예측 가능하지만 애매한 관계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오늘은 따뜻하게 대하다가 내일은 차갑게 대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가 우리의 뇌를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애매하게 만들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건 책임을 지기 싫어서입니다. 명확한 관계에는 책임이 따르며 친구라면 친구로서의 의무가 있고 친구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두면 그 어느 쪽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때만 외로울 때만 가까워지고 부담스러우면 멀어지면 됩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는 편한 방식일지 모르지만 상대에게는 끊임없는 혼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애매한 관계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관계를 해석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진심이 뭘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하는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모든 관계에 명확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좋으면 좋은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확실한 관계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애매함 속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건 관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일이며 조용히 더 이상 그 애매함 속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어느 할아버지에게 오랜 고향 동생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냈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으며 같은 시기에 결혼했고 자녀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한때는 자주 만나는 사이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 바빠지고 연락이 뜸해졌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연락을 했습니다.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어디 소개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정보가 필요할 때나 외로워서 말 상대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쭤봤네요. 할아버지는 반가웠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본론을 꺼냈고 할아버지는 도와줬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달간 아무 소식이 없다가 또 필요한 일이 생기면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그리고 혹시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할아버지가 힘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할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사람은 연락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니 아, 몰랐네요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알았으면 문병 갔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도구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계입니다. 미국 UCLA의 심리학자 셀리 테일러는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상대의 필요에 반응하는 공동체적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주고받는 것이 명확한 교환적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관계나 직장 동료 관계는 교환적 관계가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개인 간의 친분 관계를 교환적으로 대할 때 생기며 특히 한쪽만 주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하는 불균형한 교환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입니다. 이미 이 관계에 오랜 시간과 감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면 그게 다 헛되다는 느낌이 들며 30년,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제 와서 관계를 끊는다는 게 그동안의 시간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찜찜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외로움이며 주변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관계마저 끊으면 더 외로워질까봐 두렵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필요한 순간에 드러난다. 이 말을 관계에 대입해보면 분명해집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은 정작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탁이 있을 때는 다정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프거나 슬플 때 또는 힘들 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웁니다. 관계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며 여러분도 마땅히 관심받아야 하고 먼저 연락받을 자격이 있으며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조용히 손을 놓아도 괜찮고 빈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채워집니다. 진짜 관계로 말이죠. 5번째, 사과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 한 할머니에게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가끔 약속 시간에 늦었고 처음에는 미안해, 버스를 놓쳤어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번째 만남에서도 30분 늦었고 미안해, 깜빡했어, 시간 착각했네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불편했지만 참았고 3번째 만남에서도 또 늦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오는데 일이 생겨서 그랬어. 다음엔 꼭 시간 지킬게 약속할게. 사과는 매번 진심처럼 들렸고 미안한 표정도 지었으며 목소리도 진지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사과는 했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가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 괜히 말했다가 속 좁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가 자꾸 늦으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네. 나는 시간 맞춰서 나오는데.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원래 시간관념이 없어서 그래 노력할게. 하지만 그 다음에도 똑같았고 할머니는 결국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다리면서 화가 나고 또 사과를 듣는 그 패턴이 지겨웠고 오히려 불만을 표시하면 이해심 부족한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패턴을 공허한 사과라고 부릅니다. 2016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이 효과적인 사과의 요소를 연구한 결과 중요한 것은 책임 인정과 개선 선언이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 결과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은 이후의 행동 변화로 판단된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사과가 아니라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건 변화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조정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보다 그냥 사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30초면 사과할 수 있지만 습관을 바꾸려면 몇 주 몇 달이 걸리고 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귀찮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가 계속 용서해준다면 변화할 이유가 더욱 없습니다. 사과만 하면 되니까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된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로 판단되며 말은 쉽지만 진짜 미안한 사람은 행동을 바꾸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같은 사과를 듣고 같은 실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별개이며 용서는 할 수 있고 마음속에 화를 내려놓을 수 있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관계 속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며 그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권리, 평화로울 권리. 여섯 번째, 말하지 않아도 선을 지켜주는 사람. 어느 날 오후 한 할아버지가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최근에 아들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신경 쓰이고 손자 유치원 등원을 시켜주면서 말을 듣지 않아서 살짝 화를 냈던 일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잡은 지 오래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나갔습니다. 친구를 만나자마자 친구가 할아버지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니,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막상 말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평소처럼 담소를 나눴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웃을 수 있는 이야기, 부담 없는 대화를 나눴고, 친구는 억지로 기분을 풀어주려 하지도 않았으며, 무리하게 농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할아버지가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친구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고, 그러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 그제야 친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고, 캐묻지 않았으며, 조언하지 않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좋은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은 경계의 존중입니다. 심리학에서 경계란 개인의 감정적, 심리적 공간을 의미하며 1980년대 가족 치료사였던 살바도르 미누치니 처음 이 개념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경계를 가진다고 했고,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선을 지켜주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게 캐묻지 않으며 당신이 말하기 전까지 기다립니다. 둘째, 당신의 아니오를 받아들이고 당신이 거절하면 섭섭해하거나 재차 권유하지 않습니다. 셋째,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당신이 천천히 마음을 열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소중할까요? 그건 이런 사람 곁에서는 당신이 당신답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거나 기분을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있으면 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조용하고 싶으면 조용한 대로 있으면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관계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불렀고, 조건 없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진짜 관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유용함 때문에 만나는 친구, 즐거움 때문에 만나는 친구, 그리고 서로의 선함 때문에 만나는 친구가 있으며, 그는 세 번째 친구만이 진짜 친구라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선을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친구이며, 이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고, 이런 관계는 자주 만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며 오히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천천히 이어가는 게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선을 지켜주고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7번째, 힘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얼마 전 배우자를 잃게 되면서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면서 장례식장이 조용해졌고 그때부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할 때 습관처럼 두 사람분을 준비하다가 멈추며 저녁에 TV를 보다가 문득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자꾸 눈물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 친구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않았고 불편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는 동안 친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다 지나갈 거야. 같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힘들었겠다. 많이 보고 싶겠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이야기했고 남편과의 추억, 후회되는 일, 그리운 순간들을 말했으며 친구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친구는 특별한 조언을 해주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위로받은 기분이 들었고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슬픔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느낌. 그게 큰 위로였습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 경청의 힘입니다. 1957년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제안한 개념이며 그는 3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상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해받기를 원하며 이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힘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은 특별합니다. 이들은 상대의 감정을 고치려 하지 않으며 그냥 그 감정이 있도록 허락합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있게 하고 그 모든 감정이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이상하지 않아 당연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썼습니다. 관심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진짜 관심은 상대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며 내 생각을 끼워 넣지 않고 내 경험과 비교하지 않으며 내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상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으며 역할을 잃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은퇴하며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럴 때마다 슬픔이 찾아오고 그 슬픔 속에서 누군가 힘들겠다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큰 위로가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슬픔을 없애주지 못해도 괜찮으며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서 고마움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네가 들어줘서 힘이 났어. 자네가 있어서 덜 외로웠어 라고 말하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그냥 들어주는 것. 상대의 슬픔을 없애주려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어느 할아버지에게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성격이 많이 달랐고 할아버지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친구는 활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서 책 읽는 걸 좋아했지만 친구는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했고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하는 걸 좋아했지만 친구는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둘은 40년 넘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고 어느 날 누가 물었습니다. 둘이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친구로 지내?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지 않더라고. 그냥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 줬어. 실제로 그 친구는 할아버지에게 좀 더 밝게 지내봐. 사람들 많은 데도 가봐. 그렇게 조용하면 안 돼. 같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가 편한 방식으로 만났고, 조용한 카페에서 사람 많지 않은 시간에, 그리고 꼭 오래 있지 않아도 되는 약속으로 만났습니다. 친구는 자기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일찍 가고 싶어 하면,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으며,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진짜 좋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2015년 하버드 대학의 75년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는 1938년부터 시작되어 사람들의 평생을 추적한 역사상 가장 긴 인간 발달 연구 중 하나입니다. 결론은 간단했고,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였으며, 좋은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며 더 행복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도 존중의 욕구는 상위 단계에 속합니다. 먹고 자는 것, 안전한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정받는 것이지만, 많은 관계에서 우리는 조건부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해줄게. 저렇게 하면 더 좋아할게. 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압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나이에 맞게 행동해. 어른답게. 그 나이에 그건 안 어울려. 같은 말들을 듣게 되고, 사회는 우리에게 특정한 모습을 요구합니다. 온화하고 지혜롭고 조용하며 자기 주장 없이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 우리는 다양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활발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며, 누군가는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또 다른 이는 조용히 혼자 있길 원합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해. 내 방식이 있으니까. 그게 너니까 괜찮아. 내가 좋으면 돼.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긴장을 풉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좋게 보이려 애쓰거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며, 그냥 나로 있으면 됩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이 바위를 이기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듯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힘으로 바꾸려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강한 관계를 만들며, 억지로 바꾸려 하면 관계는 부서지지만, 받아들이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상대를 고치거나 개선하려 하지 말고,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걸 배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우리는 가장 편안한 자신이 될 수 있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런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관계는 결국 선택이라는 것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이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네 이웃, 교회나 절에서 만난 사람들,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까지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어떤 관계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관계를 애매하게 두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사과만 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도 아니며 다만 지금의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각자의 이유와 사정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힘들고 불안하며 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권리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고 냉정한 것도 아니며 그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여러분은 이제는 자신에게 맞는 관계를 선택할 자격이 있고 더 이상 참을 필요도 맞춰줄 이유도 이해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 관계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말하지 않아도 선을 지켜주는 사람, 힘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며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으며 진짜 좋은 관계는 시간이나 거리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평화를 지켜주며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억지로 자주 만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연락할 필요도 없으며 그저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만나면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전부를 이해해야 할 이유도 없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으며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스스로를 나답게 살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지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조용히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하지 않아도 선을 지켜주는 사람, 바꾸려 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으며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사람들이 줄어들며 진짜 관계 속에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쌓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중요하고 넓은 관계보다 진한 관계가 소중하며 깊은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조용히 서로를 이해하게 되며 서로를 아끼게 되고 서로가 없이는 허전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불편함은 내 성격의 예민함이 아니었고 여러분이 느꼈던 찝찝함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지혜였으며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믿고 조용히 선택하십시오.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누구에게서 물러날 것인지를 죄책감 없이 미안함 없이 당당하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고 남을 위해 참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맞춰주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며 여러분이 편안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시간, 원하는 삶을 선택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이 조금 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따뜻하기를 바라며 아침에 눈을 뜰 때 만날 사람이 기대되고 저녁에 잠들 때 만난 사람이 고마우며 그렇게 하루하루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외롭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고 함께하면서도 편안하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나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며 조금씩 더 평화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씩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과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마음 열쇠였습니다.